자, 그래서 단백질의 굉장히 중요한 서열과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 현상의 99%를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능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기능들이 이제 서열이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얘기했던 코아퍼러티비티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가장 잘 연구된 잘 알려진 단백질은 역시 히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히모글로빈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아퍼러티비티가 뭔지,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히모글로빈이 대표적인 테트라머입니다. 알파2, 베타2 테트라머고, 그리고 뭐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우리 폐에서 바인딩해서 산소를 이제 우리 티슈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히모글로빈이 그 역할을 하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비슷한 건 없느냐? 미오글로빈이 있죠. 미오글로빈은 사실 히모글로빈의 알파 서브유닛 하나의 사이즈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산소를 공급을 못해요. 산소를 딜리버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그 용도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왜 비슷한 구조를 가졌는데 미오글로빈은 못하는데 히모글로빈은 하게 되느냐? 그것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커더널 스트럭처의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오글로빈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이것이 미오글로빈의 터셔리 스트럭처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 초록색이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이드로필릭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하이드로포빅한 것들도 보이고, 안쪽으로 가면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히모글로빈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힘도 가지고 있고 아연도 가지고 있고 산소와 결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이 쥐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쥐에다가 미오글로빈 유전자를 없애봤어요. 낙아웃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오글로빈이 그러면은 뭘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죠. 미오글로빈을 낙아웃 시켜도 정상적인 쥐랑 똑같이 평생을 잘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놈이 뭐 하는 건지 아직도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근육이 또 이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디퓨전 시키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오글로빈이 많이 발견되는 데는 고래나 돌고래 같이 수중 생활을 하는 포유동물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소를 보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 2000년이 넘어오면서 뉴로글로빈이 발견이 되고, 또 2001년에 사이토글로빈이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뉴로글로빈이니까 비슷하게 생겼고 사이토글로빈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뇌에서 산소 공급을 도와주는, 그리고 사이토글로빈은 지금 생각에는 핏줄로부터 뇌세포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미오글로빈 이렇게 생겼고 153개의 서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교적 짧은 거고 도메인 하나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프로스테틱 그룹. 이건 뭐지?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빨갛게 해놨죠. 프로스테틱 그룹은 뭐냐면은 단백질이 20개 아미노산으로 모든 펑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백질이 못하는
그 20개 아미노액시드로 못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백질이 제3의 물질을 이렇게 가져와서 씁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코엔자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코엔자임 뭐 여기 이렇게 쭉 리스트업 돼 있어요. ATP도 코엔자임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엔자임이 존재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코엔자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코엔자임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백질에 자유롭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마치 단백질의 일부인 것처럼 영원히 단백질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코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이렇게 한번 단백질을 만들어질 때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같이 가는 걔네들이 이제 프로스테틱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B2, 뭐 B1, 비타민 B 계열이 굉장히 프로스테틱 그룹이 많죠. 근데 비타민 B3, 뭐 B5는 컵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힘은 이제 프로스테틱 그룹이에요. 그래서 자, 미오글로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게 힘인데, 힘은 요런 물질에다가 철까지 가지고 있는 게 힘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철이 빠졌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이거 폴피린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부르나요? 철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철 말고 들어가는 게 뭐 구리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또 이름이 달라지고, 그래서 철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힘이 이 안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 거죠. 프로스테틱 그룹으로. 자, 힘은 뭐 배우셨겠지만 요 안에 철이 있고, 철이 산소와 리버서블하게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스 64, 히스 93. 자, 64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자, 단백질의 N터미널로부터 서열을 쭉 매겼을 때 64번째 아미노산 레지두고, 그것이 히스티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3번째 레지두가 역시 히스티딘이다. 그래서 이 두 히스티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아이언 철을 잡아주고 하나는 이 산소를 잡아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히스티딘 E7, 히스티딘 F8. 이건 또 뭐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미오글로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파 헬릭스가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알파 헬릭스의 번호예요. 그 순서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64번은 E에 해당되는 알파 헬릭스의 7번째 레지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8이라는 거는 이제 F 알파 헬릭스의 8번째 레지듀가 히스티딘이 있고 여기 위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또 만들었나요? 자, 미오글로빈도 있고 히모글로빈도 있죠. 걔네들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완벽하게 같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여기에 이 위치에 히스티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번호는 계속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파 히모글로빈, 베타 히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다 이 번호가 다른 거죠. 근데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는 똑같아요. 알파 히모글로빈, 베타 히모글로빈,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에서 요거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좀 더 선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 안쪽은 다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이 있게 되고,
힘은 역시 힘이 바인딩하는 메커니즘도 똑같다는 거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었는데 아니고 이펙트,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반대로 발스 포스, 하이드로젠 본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힘이 박혀 있게 된다. 자, 히모글로빈. 히모글로빈은 테트라머, 알파2, 베타2의 테트라머고, 그 다음에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거고, 적혈구에 하나의 적혈구에 3 곱하기 10의 8성개의 히모글로빈을 평균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계산을 통해서 좀 알게 될 텐데,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공부할 때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적혈구는 거의 히모글로빈의 백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히모글로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핵도 없어요. 히모글로빈이 마지막에 만들어질 때 핵을 걷어내버립니다. 거의 히모글로빈으로 그냥 가득 채워놓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마이오글로빈하고 스트럭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여기에 이렇게 겹쳐봤어요. 여기에 파란색은 알파 히모글로빈, 그 다음에 자주색은 이제 베타 히모글로빈, 그 다음에 녹색은 마이오글로빈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알파 일루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힘을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됩니다. 스트럭처는 이렇게 구조는 비슷하지만 시퀀스를 보면 18%만 같아요. 어느 정도 같아야지 이게 중요한 유사성인가요? 보통 20에서 25%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유사하다, 서열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8%는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트럭처가 비슷한 거에 비하면은 좀 서열의 유사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패밀리 멤버다. 스트럭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히모글로빈은 약간 마이오글로빈보다 더 하이드로포빅한 게 더 많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히모글로빈의 알파 베타 혹은 알파 알파가 이렇게 결합하는 메커니즘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오글로빈은 그냥 혼자서 떠다니는 애예요. 근데 히모글로빈은 서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만큼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걸 실제로 세보고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두가 5%가 더 많더라. 근데 그게 시그니피컨트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장한 학생입니다. 5%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차이죠. 그래서 히모글로빈이 마이오글로빈보다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두가 한 5% 정도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스티딘 같은 거는 이제 컨저브드 돼 있다. 여기에 EA, FA 있었고 여기는 없었나? E에 있었는데 E는 여기 있죠. 여기에 파랗게 돼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다른 그 척추동물에서는 이게 히스티딘이 꼭 여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올 버터브레이트니까 척추동물 전체를 봤을 때 반드시 거기에 그 레지두가 있으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옅은 파란색, 그 다음에 히모글로빈만 같으면은 알파 베타에서 같으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차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와 스트럭처의 차이고요. 이제 기능, 펑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힘이 있고 여기에 히스티딘이 아이언과 결합되어 있고 철과 결합되어 있고, 요 히스티딘 위치에 여기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살짝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 구멍을 따라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정확하게 바인딩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나중에
없어질 때 이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오글로빈하고 산소하고 바인딩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리버서블하게 이렇게 바인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버서블하게 바인딩하는 것만 중요하다. 여기 철과. 그렇다면은 도대체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뭘까? 왜 미오글로빈 같이 이렇게 큰 단백질 안에다 이게 있어야 될까? 그냥 바인딩 했다 떨어졌다 이런 것만 중요하다면 힘을 쓰면 되잖아요. 힘을 산소 캐리어로 쓰면 될 텐데 왜 이거를 미오글로빈 안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산소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철이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산소와 바인딩을 하는 건데 이걸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힘만 가지고 산소랑 바인딩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산소가 여기에 바인딩을 하면서 철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가철이거든요. 이가철이 삼가철로 아주 금방 옥시데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옥시젠이 이제 철의 전자를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면 뭐가 돼요? O2 마이너스 라디칼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그 활성산소. 활성산소 중에서도 가장 독한 것이 O2 라디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걸 그냥 넣어주면 바로 그냥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곧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히모글로빈은 혹은 마이오글로빈은 그거를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 주위를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산소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옥시데이션이 금방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위가 하이드로포빅하고 수직으로 바인딩도 못하고 이렇게 떼딱하게 바인딩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연을 옥시데이션 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바인딩은 하되 철을 옥시데이션 시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오글로빈, 히모글로빈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산소가 리버서블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마이오글로빈 한 분자가 있으면 산소 하나랑 이제 바인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퀄리브리움에 의해서 이런 붙어 있는 물질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보통은 뭘 써요? 이퀄리브리움 콘스턴트라 하면 어소시에이션 이퀄리브리움 콘스턴트죠. 그래서 얘네들이 밑으로 가야 되고 NbO2가 위로 가야 돼요. 그것이 이퀄리브리움 콘스턴트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인딩을 얘기할 때는 KD를 써요. 디소시에이션 이퀄리브리움 콘스턴트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역수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K 값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텐데 KD 값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랙셔널 세츄레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우리가 마이오글로빈 그러니까 전체 마이오글로빈 중에 O2와 바인딩하고 있는 거에 프랙션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마이오글로빈은 O2랑 바인딩 안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테고 그 중에 O2랑 바인딩 하고 있는 것의 포션이 되겠어요. 이거를 프랙셔널 세츄레이션 Y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근데 이제 요것은 베리어블이 돼가지고 변수가 돼가지고 O2를 얼마나 넣어주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텀으로 바꿔주고 싶죠. 그게 뭐냐?
KD 값은 이제 파라미터예요. 이거는 환경이 결정되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O2는 우리가 외부에서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그러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라서 우리가 실험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 요거는 dependent variable이라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dependent variable을 최대한 independent variable과 파라미터로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중에 dependent variable인 MbO2도 날아가고 여기서 다 날아가가지고 Mb도 날아가가지고 dependent variable과 independent variable과 파라미터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O2를 우리가 조정해주면서 KD 값은 온도, 습도 뭐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항상 일정한 마이오글로빈이 같다면 똑같은 어떤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hopefully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